백설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눈송이가 하얀 깃털처럼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왕비님이 새까만 나무틀로 된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왕비님이 창문 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콕 하고 찔려 눈 위에 세 방울의 피를 흘렸어요. 새하얀 눈 위에 붉은 피와 까만 창틀을 보고 왕비님이 생각했지요. 눈송이 마냥 새하얗고 피 마냥 붉으며 까만 나무틀처럼 머리가 까만 아이를 가졌으면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왕비님은 사랑스런 딸아이를 낳았어요. 눈처럼 새하얀 피부와 핏방울처럼 붉은 입술과 칠흑 같은 머릿결을 가진 아이였죠. 그래서 그 예쁜 아기를 모두가 백설공주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태어난 날에 왕비님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왕은 새 왕비와 결혼을 했죠. 새 왕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인지 너무나 거만하고 도도했지요. 새 왕비에겐 놀라운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새 왕비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이 말했어요. 왕비님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새 왕비는 만족했지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점점 더 예뻐져 갔고 7살이 되자 아침 햇살만큼이나 예뻤지요. 이제 왕비보다도 더 예뻐졌어요.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런데 거울이 대답하기를 왕비님도 세상 누구 못지않게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에 왕비가 충격을 받아 얼굴이 노래졌지요. 그 이후로 백설공주를 볼 때면 심장이 떨리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미웠지요. 왕비의 질투심은 매일매일 더욱더 커졌어요. 어느 날 왕비가 사냥꾼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저 애를 숲으로 데려가. 더 이상 내 눈에 띄게 하지 말거라. 저 애를 죽이고 그 증거로 저의 심장을 가지고 오너라. 사냥꾼은 그 말에 복종해서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칼을 꺼내서 백설공주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사냥꾼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숲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게요. 백설공주가 너무나 예뻐서 사냥꾼도 불쌍했지요. 빨리 도망가거라.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아마도 곧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테지 하고 사냥꾼은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이 예쁜 아이를 직접 죽일 필요는 없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냥꾼은 지나가는 멧돼지 한 마리를 죽인 후에 심장을 꺼내서 왕비에게 가져가
그것이 백설공주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왕비는 이제 마음이 편했지요. 그리고 불쌍한 백설공주는 그 큰 숲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사그락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놀라고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가끔씩은 무서운 산 짐승들도 지나쳤지요. 백설공주는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가 보여서 그 집으로 갔지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오두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자그마했답니다. 식탁 위에는 새하얀 식탁보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엔 7개의 접시와 7개의 스푼, 7개의 나이프와 포크, 컵도 있었지요. 그리고 벽에는 작은 침대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각각의 접시에서 채소와 빵을 조금씩 떼어 먹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컵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지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이 몽땅 아무것도 못 먹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무 피곤하던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잠이 든 이후에 오두막집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산에서 광석을 깨는 7 난장이들이었답니다. 난장이들이 촛불을 켰어요. 오두막에 있는 촛불이 켜지자 그들의 눈에 누군가가 거길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접시에 있던 걸 먹었나 봐.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빵을 조금 떼어 먹은 것 같은데? 네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야채를 먹었나 봐. 다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보그를 사용한 것 같은데? 여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나이프를 사용했나 봐. 일곱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잔에 있는 걸 좀 마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첫 번째 난쟁이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침대 위가 살짝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들어갔었나 봐. 나머지 난장이들이 모여들며 소리쳤죠. 누가 내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일곱째 난장이가 자신의 침대를 보고는 백설공주가 거기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난장이가 나머지를 불렀어요. 나머지 난장이들이 쿵쾅쿵쾅 모여들더니 깜짝 놀라 말했지요. 오, 이런! 세상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난장이들은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백설공주를 깨우지 않고 계속 잠들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일곱 번째 난장이는 밤새껏 1시간씩 돌아가며 다른 난장이들의 침대를 같이 사용했지요.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이 7명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난장이들은 상냥하게 말했어요. 너의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집에 오게 되었니? 그래서 백설공주는 자신의 새엄마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 것이며 사냥꾼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며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도망친 것이며 결국에 그들이 사는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난장이들이 말했어요. 만약 내가 우리 집 정돈이며 요리며 침대 정리며 설거지며 뜨개질을 할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이 집에 머물러도 좋다. 내가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게. 정말 좋아요.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는 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아침이 되어 난장이들이 구리와 금강을 캐기 위해 산으로 떠나고 나면 백설공주가 집에 남아 정리정돈을 하고 난장이들이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백설공주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난장이들이 말했죠. 내 새엄마를 조심해.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녀가 곧 알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자신이 백설공주의 심장을 먹은 줄로 알고 있는 왕비는 자신의 미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거울로 가서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말했어요. 왕비님, 왕비님이 무척 아름다운 여성이긴 합니다만 저 언덕 너머 7난장이랑 같이 사는 백설공주님이 제일 아름답지요. 그 바람에 왕비는 깜짝 놀랐죠.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 자기를 속여서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왕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왕비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는 나이 많은 행상인처럼 옷을 차려입고는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어요.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왕비는 7개의 산을 넘어 7명의 난장이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예쁜 거 팔아요. 아주 예쁘고 값도 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내다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얼 파시나요? 세상에 이쁜 것은 다 있지요. 하고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 이쁜 레이스를 보세요. 색깔별로 다 있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쁜 끈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저렇게 인상 좋은 할머니는 집에 들어와도 될 거야. 하고 생각한 백설공주는 문에 빗장을 벗기고는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아이고, 이쁜 아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입혀줄게. 그래서 백설공주는 할머니 앞에 서서 할머니가 자기의 목에 끈을 두르게 두었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끈을 콱 조여서 백설공주는 그만 숨을 쉬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겠지? 하고 왕비는 혼자 말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 저녁이 되어
일곱 난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난장이들은 백설공주의 목에 끈이 너무 꽉 조인 것을 보고 그 끈들을 잘라버렸어요. 그제야 백설공주가 가까스로 숨을 쉬기 시작해서 살아났답니다. 백설공주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였죠. 난장이들이 말했어요. 그 늙은 오빠는 분명 왕비일 거야. 그러니 넌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 집안에 들어서는 안 돼. 왕비는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하기를 왕비님, 왕비님은 무척 아름답긴 하지만 저 7개의 언덕 너머 7난장이들이 사는 곳에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왕비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지요. 거울이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기필코 너의 목숨을 끊어주마. 그래서 왕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마법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지요. 왕비는 독을 품은 빗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또 다른 할머니의 모습으로 꾸며서 7개의 산을 넘어 7명의 난장이들이 사는 오두막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별거 다 팔아요. 값이 싸고 쌉니다.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내다보며 말했어요. 저리 가세요. 이제 다시는 아무도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된다오. 하고 할머니가 말하면서 독을 품은 빗을 내뻗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척 좋아 보여서 백설공주는 또다시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겨주마. 백설공주는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했고 할머니가 백설공주에게 빗질을 함과 동시에 독이 퍼져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뻐도 내 미모도 이제 끝이야. 그리고 왕비는 달아나 버렸지요. 마침 7난장이가 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죽은 것 마냥 바닥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난장이들은 바로 백설공주를 살펴보다 머리에 독을 품은 빗을 발견했지요. 난장이들이 급히 빗을 떼어내자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지요. 난장이들이 말했어요. 다시는 문을 아무에게도 열어주면 안 된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는 즉시 거울로 가서 말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말하기를 왕비님, 당신은 진짜 아름답긴 하지만 언덕 너머 7난장이들이 사는 곳에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에게서 이 말을 듣자마자 왕비가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죠. 내 목숨과 바꾸는 안이 있더라도 반드시 백설공주를 죽이고야 말 거야. 왕비는 즉시 비밀스러운 독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죠. 거기서 왕비는 무시무시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답니다. 정말 탐스럽게 생긴 붉은 사과로 만들었죠.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는지 그것을 보는 모두가 탐을 낼 것 같았지요. 하지만 무심코 한 입만 먹더라도 죽고 말 사과였지요.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얼굴을 칠하고 시골 아줌마의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였어요. 그런 다음 7개의 산을 넘어 7난장이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시골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내다보며 말했지요. 저는 누구도 집 안으로 들일 수 없어요. 7난장이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오. 곧 사과가 다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당신에게만 하나 줄게요. 아니요.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어요.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요. 자, 봐봐요. 그럼 내가 이 사과를 2조각으로 잘라서 새빨간 쪽은 당신이 먹고 새하얀 쪽은 내가 먹을게요. 왕비는 사과 중에서 새빨간 쪽에만 독을 넣었던 것이었어요. 사과가 무척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백설공주도 한 입 베어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 시골 아줌마가 사과 한쪽을 먹는 것을 보고서 안전한 사과라는 것을 믿고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이 든 그 사과의 반쪽을 먹었습니다. 백설공주는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물자마자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무서운 눈초리로 백설공주를 살펴본 다음에 왕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눈처럼 새하얗고 핏방울처럼 붉고 칠흑같이 아름답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난장이들이라 해도 너를 다시 살려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이 말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왕비의 마음은 휴식을 얻었지요.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온 난장이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죽어 있었지요.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안아서 일으킨 후 독을 품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끈을 풀어주고 머리를 빗질하고 그녀의 얼굴을 물과 포도주로 씻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지요. 7명의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관에 넣은 다음 둘러앉아서 그녀를 위해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백설공주를 묻어주려고 보니까 그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새빨간 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난장이들이 말했지요. 도저히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두운 흙 속에 묻을 수는 없어. 모든 방향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로 된 투명한 간이 하나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백설공주를 눕혀 놓았어요. 그런 다음 유리관에 백설공주라고 적어 놓았지요. 그런 다음 난장이들은 이 유리관을 산 위에다 내다 놓고 한 명씩 돌아가며 유리관 옆을 지켰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유리관 안에서 오래도록 누워 변함없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왕자님이 숲에 들어오셨다가 난장이들의 집에 들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왕자님이 산 위에 있는 유리관을 보니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누워 있었지요. 유리관 위에 백설공주라고 써 있는 것도 보았어요. 왕자님이 난장이들에게 말했어요. 저 유리관을 내게 다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지만 난장이들이 말했어요. 이건 이 세상에 황금을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옵니다. 왕자님이 말했어요. 그럼 저 유리관을 내게 선물로 다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백설공주를 하루도 못 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야. 그녀를 내 가장 소중한 보물로 소중히 아껴주겠다. 왕자님이 이렇게 말하자 마음씨가 착한 난장이들이 왕자님께 동정심을 느끼고 왕자님께 유리관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부하들을 시켜 유리관을 어깨 위에 메고 갈 때였어요. 부하 중에 한 명이 나무 구루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가 삼켰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톡 하고 그녀의 목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유리관의 뚜껑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나, 여기가 어디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왕자님이 말했어요.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왕자님이 백설공주에게 말해 주었죠. 저는 이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아버님의 궁전으로 가시어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설공주도 기꺼이 왕자님과 함께 궁전으로 갔지요. 그리고 왕자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아주 화려하게 거행되었죠. 그래서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앗간 젊은이와 고양이. 옛날에 어느 방앗간에 나이 많은 방앗간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아이도 부인도 없었어요. 단지 수수공 3명이 이를 돕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주인이 수수공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늙었다. 그래서 난로 옆에 앉아 쉬고만 싶구나.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가장 좋은 말을 구해서 돌아오거라. 그럼 가장 좋은 말을 구해오는 애에게 이 방앗간을 물려주마. 다만 그 보답으로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어야 한단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수공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잔머리를 쓰지 않는 어리숙한 세 번째 수수공인 한스를 무척 깔보았어요. 두 젊은이는 방앗간이 한스에게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셋이 함께 길을 떠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 젊은이가 한스에게 말했어요. 넌 그만 여기 있거라. 평생 가도 말 한마디 못 구할 텐데 무슨 모험이야. 하지만 한스는 그들과 함께 계속 가고 결국 밤에는 자려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약삭빠른 두 젊은이는 한스가 골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스를 두고 출발해 버렸어요. 해가 뜨고 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깊은 동굴 속에는 혼자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지요. 그가 사방을 둘러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원 세상에 나만 여기 있는 거야? 나만 혼자 버려졌네. 이제 어떻게 말을 구한담?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 동안
자그마한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이봐요, 한스. 어딜 가세요? 넌 몰라도 되는 일이야. 제가 도움이 될지 어찌하시고요? 아름다운 말을 구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7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당신이 평생 가도 구경도 못할 아름다운 말 한 필을 구해드릴게요. 거참 희한한 고양이일세. 아니야,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래서 한스는 고양이를 따라 가기로 했지요. 고양이는 그를 데리고 마법에 걸린 자신의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온통 고양이로 가득했지요. 고양이들은 바쁘게 계단을 위아래로 걸어 다녔고 흥겹고 행복해 보였어요. 얼룩 고양이와 한스가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 고양이 중에서 셋이 악기를 연주해 주었어요. 한 고양이는 바순을 연주하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다른 고양이는 트럼펫을 입으로 불었는데 어찌나 볼에 힘을 주고 부르는지 두 뼘이 볼록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식탁이 치워지자 얼룩 고양이가 말했어요. 자, 한스, 저와 춤을 춰주세요. 아니, 고양이와는 춤 안 출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분을 침실로 모시거라 하고 얼룩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고양이가 그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한 고양이가 한스의 신발을 벗기고 또 한 고양이가 그의 양말을 벗기고 마지막 고양이가 촛불을 껐지요.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 그가 일어나는 걸 도와주었어요. 한 고양이가 양말을 신기고 또 한 고양이가 양말끈을 묶어주고 또 한 고양이가 신발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한스는 그 얼룩 고양이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요. 매일매일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은으로 된 도끼와 은으로 된 톱과 구리로 된 망치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는 나무를 작게 자르며 그 집에 머물고 좋은 고기와 음료수를 먹으며 지냈어요. 다만 그 얼룩 고양이와 그녀의 하인들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요. 하루는 얼룩 고양이가 그에게 말했어요. 가서 제 풀밭에서 잔디를 베어 말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스에게 은으로 된 낫과 금으로 된 숫돌을 주면서 소중히 다루다 꼭 돌려달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한스가 거리로 가서 시킨 일을 다 하고 작업을 마친 다음 그 낫과 숫돌과 건초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한스는 제 보수는 언제 주실 거죠? 아직 멀었나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아니요. 저를 위해 한 가지 일을 더 해주셔야 해요. 여기 은으로 된 목재와 목수의 도끼와 자와 그 밖에 필요한 은들이 다 있으니 이걸로 제게 작은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자 한수가 작은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시키는 일을 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 한 마리 구경해 본 적도 없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룩고양이가 말했어요.
말들을 보시고 싶으시죠? 네, 하고 한스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 얼룩고양이가 그 작은 집의 문을 열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12마리의 말들이 서 있었답니다. 너무도 화사하게 빛이 나는 훌륭한 말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지요. 이제 그녀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집으로 먼저 가세요. 당신이 먼저 가면 제가 3일 내로 당신을 뒤따라가서 그때 말도 드릴게요. 그리하여 한스가 출발했지요. 그녀가 그에게 방앗간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한스에게 새 옷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올 때 입고 왔던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가게 했지요. 그 작업복은 7년이나 입어서 그의 몸에 너무 작게 변해 있었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두 수습공들도 돌아왔지요. 그들은 각자 말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마리는 눈이 안 보였고 다른 한 말은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그들이 한스에게 내 말은 어디 있는데? 하고 물었어요. 3일 내에 오기로 했어. 정말 멍청한 한스라니까. 정말 말이 3일 내로 온대.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한스가 말했어요. 한스가 거실로 들어오자 방앗간 주인이 못 앉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스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낡았기에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부끄럽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스에게 음식을 주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밤에 누워 쉬어야 할 때가 되자 다른 두 젊은이는 한스를 침대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스는 거위 우리에 들어가 딱딱한 밀집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3일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되어 한스가 깨어나 보니 6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도착했는데 정말 번쩍번쩍했지요. 다른 하인 한 명이 7번째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한스의 것이었지요. 아름다운 공주님이 마차에서 내려와 방앗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공주님은 한스가 7년간 일을 했던 바로 그 자그마한 얼룩 고양이였답니다. 공주님은 한스가 일을 잘 해주어 고양이가 되어야 하는 마법에서 벗어나 다시 공주가 된 것이었어요. 그녀가 방앗간 주인에게 방앗간 일꾼 한스는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말했지요. 저희는 그를 방앗간 안으로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거위 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은 그들 보고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지요. 그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 그는 옷을 감추느라 부끄러워했지요. 하인들이 짐 보따리를 풀어 멋진 옷을 꺼낸 후 그를 씻기고 입혔어요. 그러자 어느 왕보다도 더 잘생긴 남자가 서 있게 되었지요. 그런 다음 공주님은 다른 두 수습공들이 데려온 말들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보았더니 한 마리는 눈이 안 보이고 또 한 마리는 다리를 절뚝거렸지요. 그녀가 하인 보고 7번째 말을 데려오라 말했어요. 그 말을 본 방앗간 주인은 내 생전
이렇게 훌륭한 말이 우리 집에 들여와 본 적은 없었소. 하고 말했어요. 저것은 방앗간의 세 번째 수수공 한스의 것이랍니다. 그에게 이 방앗간을 물려주겠소. 하고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말도 거기 두고 방앗간도 그 방앗간 주인이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다만 한스만 데리고 마차에 태워 돌아갔죠. 한스가 은으로 지었던 그 작은 집으로 그들이 돌아와 보니 거기엔 웅장한 성이 서 있었고 그 성의 모든 것은 모두 금과 은이었답니다. 그런 다음 공주님은 한스와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는 이제 돈을 펑펑 쓰고도 남을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주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6 사나이의 신나는 모험. 옛날에 온갖 기술에 능통해서 전쟁에서 무척이나 용감히 잘 싸운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이 나자 해고를 당했는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겨우 동전 3개만 받았답니다. 얼씨구, 내가 이걸로 만족할 것 같아? 합당한 인재들을 구해 왕이 나라의 보물 전부를 내게 주게 만들고 말겠어. 그가 분통을 터뜨리며 숲으로 들어가니 어떤 남자가 마치 곡식 베듯 나무 6그루를 뿌리까지 잡아서 뽑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사나이에게 말했죠. 내 부하가 되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그러죠. 하고 사나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선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땔감을 좀 챙겨드리고요. 그러더니 사나이는 뽑은 나무들 중 하나로 나머지 5그루를 감싸더니 등에 휙 둘러매고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 사나이가 돌아오더니 대장과 함께 길을 떠났죠.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둘이면 이 세상에서 못 헤쳐나갈 일이 없을 거야. 그들이 잠시 걸어가니 이번엔 어떤 사냥꾼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총을 겨누며 막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지요. 대장이 그에게 말했어요. 사냥꾼, 뭘 쏘아 맞추려는 거요? 그가 대답했어요. 3km 밖에 떨어진 떡갈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파리의 왼쪽 눈을 맞추려던 참이오. 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고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셋이면 이 세상에 못 헤쳐나갈 게 없다니까. 사냥꾼이 짐을 챙기곤 대장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가니 이번엔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7개의 풍차들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풍차는 도는데 서풍도, 동풍도, 남풍도, 북풍도 바람이라고는 한 점이 없었지요. 나뭇잎 하나 팔랑이지 않았어요. 대장이 말했어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럼 누가 풍차를 돌린단 말인가?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그가 부하들과 함께 더 걸어가 보았지요. 그들이 3km를 걸어가니 어떤 사나이가 바위 위에 앉아서 한쪽 콧구멍을 막고서 다른 쪽 콧구멍만으로 콧바람을 내뿜고 있었어요. 세상에,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서 3km 밖에 풍차 7개가 있지 않았소? 보시오,
내가 지금 그 풍차들을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오, 우리와 함께 가세나? 우리 넷이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강풍을 내뿜던 사나이가 내려와 대장과 함께 갔지요. 잠시 후 그들은 어떤 사나이가 한쪽 다리만으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쪽 다리는 떼어서 옆에다 놓아두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장이 말했어요. 휴식을 취하는 자네의 몸이 참 희한하네. 나는 달리기 선수요. 하고 사나이가 말했어요. 너무 빨리 빠르게 달려와 쉬고 있는 거요. 다리 한쪽을 떼어놓은 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보다 더 빨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오. 오, 우리랑 함께 가세. 우리 다섯이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 사나이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모자를 쓴 사나이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는 한쪽 귀가 다 덮이도록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장이 그에게 말했지요. 오, 멋쟁일세. 모자를 그렇게 한쪽 귀까지 눌러 쓰지 말게나. 좀 바보 같아 보이는데? 이러지 않을 수가 없소이다. 내 모자를 바로 하면 지독한 추위가 몰려오거든요. 자칫하면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얼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오. 오, 자네, 우리랑 함께 가세. 우리 6사람이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그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6사나이는 모두 함께 어떤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 왕은 누구든지 달리기 경주에서 자신의 딸을 이기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을 거라고 말을 한 상태였죠. 대신 질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사실 공주는 굉장한 달리기 선수여서 아무도 이기지 못했지요. 그때 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하겠소. 다만 내 부하를 대신 시합에 내보내도 되겠소? 왕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 목은 물론 내 부하의 목까지 함께 걸고 임해라. 그래서 시합이 준비되자 달리기 선수 사나이가 다른 쪽 다리를 몸에 붙이며 대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요. 시합은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빨리 길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였어요. 달리기 선수도 물 주전자 하나를 받았고 공주도 물 주전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들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아주 멀리 갔는데 달리기 선수는 마치 바람이 휘바람을 불듯이 아예 사람들 시야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었지요. 그들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공주도 즉시 아주 멀리 가 있었지만 달리기 선수는 아예 사람들 시야에서 벗어나서 보이지도 않았지요. 그는 즉시 우물에 도착해서 물 주전자에 물을 담은 다음 돌아섰어요. 결승전을 반을 남겨놓으니 피곤했지요. 그래서 물 주전자를 내려놓고 들어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답니다. 하지만 골아 떨어지지는 않으려고 땅바닥에 있던 말의 해골 하나를 베개로 삼았어요. 한편 달리기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빨랐던 공주도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물 주전자에 물을 담아들고 서둘러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말했지요. 이런
내가 이기겠네. 그러면서 그의 물 주전자를 비우고 달리기를 계속했지요. 이때 아무도 달리기 선수를 볼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시력이 좋은 사냥꾼은 성 꼭대기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공주가 우릴 이기게 놔둘 순 없지. 그가 총을 겨누더니 정확하게 달리기 선수가 머리에 베고 있던 말의 해골을 명중시켰어요. 그 바람에 달리기 선수가 벌떡 깨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보니 자신의 물주전자는 비어 있고 공주는 벌써 저 앞에 가고 있었지요. 그는 즉시 물 주전자를 들고 우물로 되돌아가 물을 담은 다음 다시 결승점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주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요. 자, 보시오. 지금까지 뛴 건 뛴 것도 아니라 그러지 않았소. 그래서 왕은 시리에 빠졌고 공주의 마음은 더욱 슬펐지요. 이 나라에 흔해 빠진 제대 군인에게 시집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왕과 공주가 어떻게 하면 그와 그의 동료들을 없앨지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났다. 걱정 말거라.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왕이 사나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거라. 왕이 그들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바닥도 철이고 문들도 철이고 창문들도 모두 새 창살이 쳐져 있었죠. 그 방에는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서들 마음껏 들게나.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문을 닫고 잠그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요리사를 불러 방바닥이 새빨갛게 달구어질 때까지 불을 떼라고 말을 했어요. 요리사는 정말로 불을 뗐지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던 6명은 배가 불러서 좀 덥다고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점점 방이 뜨거워지자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모든 문들과 창문들은 잠겨져 있었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왕이 일부러 그들을 숨막혀 죽게 하려는 것을요. 하지만 왕의 뜻대로야 안 되지. 하고 모자를 쓴 사나이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열기가 도망갈 강추위를 불러오겠네. 그가 모자를 똑바로 쓰자 즉시 추위가 밀려들고 열기는 싹 사라졌어요. 어찌나 추운지 접시에 담긴 음식들까지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왕은 그들이 이미 다 열에 익혀져서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보았지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6명 모두 멀쩡히 거기 앉아서 접시에 담긴 음식이 죄다 얼 정도로 추워 죽겠으니 제발 불 좀 떼주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람에 화가 난 왕이 아래로 내려가 요리사에게 말했어요. 왜 내가 이른 대로 하지 않은 게냐? 하지만 요리사가 말했죠. 아닌데요. 불은 충분히 세게 달구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요리사가
철제방 아래서 사납게 이글거리고 있는 불을 보여주었어요. 그제야 왕은 이 방법으로는 6명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대장을 불러 말했지요. 내 딸과의 결혼을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화를 주겠다. 예, 국왕폐하, 제 부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따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왕이 크게 만족해 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14일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온 나라에 있는 재봉사들을 모아서 14일 동안 앉아서 커다란 자루를 만들게 했어요. 그게 마련되자 나무도 뿌리째 뽑았던 사나이가 그걸 등에 짊어지고는 왕에게 갔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채만한 자루를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힘돌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화를 가져가려고? 그런 다음 왕은 1톤의 금화를 가져오게 지시를 내렸어요. 왕의 가장 힘센 부하들 16명이 끙끙대며 그걸 가져오자 힘돌이는 한 손으로 후딱 집어 자루 속에 던져버렸죠. 힘돌이가 말했어요. 더 없소? 바닥도 안 찼지 않소? 그래서 왕은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죄다 가져오게 했고 그럴 때마다 힘돌이는 자루 속에 던져 넣었지만 반도 차지 않았지요. 더 가져오시오. 더 가져오시오. 계속 힘돌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달구지에는 온 나라에 있는 금화를 다 싣고 와야 했고 그럴 때마다 힘돌이는 금화를 자루 속에 던졌어요. 더 주시오. 자루가 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다오. 하고 말했지요. 그걸 다 넣고서도 자루에 여유가 있었지만 대장은 이제 말했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그만둘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자루를 등에 둘러매고 동료들과 함께 가버렸지요. 그 한 명이 나라의 온 재산을 짊어지고 가는 꼴을 보자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기병들에게 말을 타고 저들을 뒤쫓아가서 자루를 뺏어오라고 명령했어요. 100명의 군인이 황급히 6명을 추적하며 소리쳤지요.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어서 금화가 든 자루를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뭐라는 거야? 하고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말했어요. 우리들이 포위되었다고? 그럴 바에야 내가 너희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더 빠르겠군. 그가 한쪽 콧구멍을 막더니 다른 쪽 콧구멍으로 강풍을 내뿜어 100명의 군인을 날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군인들은 뿔뿔이 날려서 산 이쪽과 저쪽 너머로 날아가 버렸지요. 대장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가 다치지 않게 다시 착지할 수 있도록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잠시 콧바람을 멈추었지요.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자, 궁전에 있는 자네들 왕에게 돌아가 전하게. 더 많은 기병들이 온다 해도 내가 모두 공중으로 날려버릴 거라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6사나이는 그 엄청난 재물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나누어 가진 다음 죽을 때까지 만족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룸펠 슈틸 츠헨. 옛날에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딸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자신을 뽐내려고 나에겐 짚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딸이 있다오 하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 일을 떠들어댔지요. 그러다 보니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어요. 대단하구나. 내 말이 사실인지 내 딸을 내일 궁전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 애가 그럴 수 있는지 시험해 보리라. 방앗간 주인의 딸이 불려오자 왕은 그녀를 짚이 가득 찬 방에 가두고는 물레 하나와 릴 하나만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해보거라. 만에 하나 내일 아침까지 이 짚을 금으로 밤새 바꿔놓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왕이 직접 문을 잠그고는 방앗간 주인의 딸만 홀로 있게 했지요. 방앗간 주인의 딸은 앉아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짚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 방에 앉아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난장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방앗간집 아가씨. 왜 울고 계신가요? 딸이 대답했어요. 짚을 금으로 바꾸라는데 난 도무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만약 제가 그 일을 해드리면 제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하고 난장이가 말했어요. 이 목걸이를 줄게요. 난장이가 목걸이를 받아 챙기더니 물레바퀴 앞에 직접 앉았어요. 그러더니 휙, 휙, 휙 이렇게 3번을 돌리자 릴이 가득 찼어요. 그러자 다른 릴을 꽂더니 다시 휙, 휙, 휙 이렇게 3번을 돌리자 2번째 릴도 가득 찼지요. 그 작업은 아침까지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든 집들이 황금으로 변했어요. 모든 틀도 황금으로 가득 찼지요. 왕은 새벽에 와서 황금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그러자 왕은 욕심이 더 생겼답니다. 왕은 방앗간 집 딸을 짚으로 가득한 더 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집 모두를 오늘 밤 사이에 모두 금으로 바꾸어 놓거라. 만약 어긴다면 목이 달아날 줄 알거라. 하고 말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딸은 이번에도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난장이가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내가 만약 아가씨를 위해 저 집들을 금으로 바꿔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예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줄게요. 하고 딸이 대답했어요.
난장이가 반지를 봤더니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무렵이 되니까 모든 집들이 반짝이는 금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광경에 왕은 정말로 기뻤지요. 하지만 왕은 또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방앗간집 딸을 정말 큰 방에 데려갔어요. 그 방에도 집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왕이 말했어요. 오늘 밤 사이에 이것들도 죄다 금으로 바꾸거라. 만약 이번에도 내가 성공한다면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왕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비록 방앗간집 딸이지만 세상에서 저희보다 더 부자인 아내는 찾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다시 큰 방에 딸만 남게 되자 난장이가 세 번째로 나타났답니다. 난장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내가 아가씨를 위해서 집을 금으로 바꿔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요? 이번에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딸이 말했어요. 그럼 나와 약속해 주세요. 만약에 아가씨가 왕비가 된다면 첫째 아이를 나한테 주는 것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방앗간집 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쟁이에게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고 말았죠. 그러자 난쟁이가 한 번 더 짚을 금으로 바꾸어 주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왕이 들어왔을 때 왕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어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방앗간집 딸과 왕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예쁜 딸은 이제 어여쁜 왕비가 되었죠. 1년이 지난 후에 왕비는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난장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난장이가 왕비의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왕비님, 이제 나하고 약속했던 걸 주셔야지요. 깜짝 놀란 왕비는 아이를 데려가지만 않겠다면 왕국의 금은 보아란 보아는 다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난장이는 이렇게만 말했지요. 아니, 그런 건 내 집 근처에도 많아요. 널리고 널린 게 보물이거든요. 그러자 왕비는 울고불고 했죠. 그래서 난장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3일의 시간을 줄게요. 그때까지 내 이름을 맞춘다면, 그렇다면 아기를 데려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왕비는 밤새도록 지금껏 들어봤던 이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사신을 보내서 난장이의 이름을 알아보게 했죠. 다음 날 난장이가 들어왔을 때 왕비는 캐스파, 멜키오르, 발타자르 이렇게 동방박사 3명의 이름들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난장이는 말했어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날에 왕비는 이웃 왕국으로 사람을 보내 그곳 사람 이름들을 알아오게 했지요. 난장이가 나타났을 때 왕비는 처음 듣는 이름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름이 쇼트 리브스니? 아니면 십생크스니?
아니면 레이스를 내기니? 하지만 이 모든 이름에 대해서 난장이는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어요. 사신이 돌아와 말했지요. 독특한 새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제가 숲 끝자락에 있던 높은 산에 들어갔는데 거긴 여우와 산토끼들이 서로 잘자라며 밤 인사를 주고받는 곳이었답니다. 바로 거기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모닥불이 하나 피어져 있었어요. 그 모닥불 주위를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난장이 한 명이 뛰어다니더군요. 그는 한 발로 뛰며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사옵니다. 빵은 오늘 굽고 맥주는 내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엔 젊은 왕비의 아기가 내 것이 된다. 내 이름은 슌펠슈틸츠엔인 걸 아무도 모른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왕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지요. 곧이어 난장이가 들어와 물었어요. 왕비님, 내 이름이 무엇이지요? 왕비는 우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이 콜라드니? 아니요. 그럼 너의 이름이 해리니? 아니요. 그렇다면 혹시 너의 이름이 룸펜 슈틸츠헨이니? 난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악마가 내게 그걸 말해주었구나. 악마가 말해주었어. 하고 난장이는 큰 소리를 지르더니 땅속 깊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왕비는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